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두 표가 가른 운명. 초미의 관심이 모아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가결이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다투게 될 텐데 발부와 기각 사이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도 변수로 남았습니다.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벌써 수면 위로 올라온 분위기지만 내년 총선에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폭풍 중점 다뤄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하겠습니다. 9월 21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과 야권에서 39명의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수습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긴축 기조 장기화 조짐이 보이자 우리 금융시장은 출렁였습니다. 일단 정부는 시장이 큰 동요 없이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동안 비공개였던 이 씨의 신상은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 공개됩니다. 경찰이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 금지를 추진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평온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지배되는 상황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사망자가 38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한 데다 고령화에 따른 80세 이상 사망이 크게 늘었습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연루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 체포안이 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이후 7개월여 만에 다시 올라온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295명이 표결에 참여해 149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가결 요건인 출석 의원 과반 148표보다 한 표 더 많았습니다.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병상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신상 발언을 포기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혐의를 조목조목 짚으며 범죄를 소명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면서 피의 사실 공표를 지적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한 장관 사이 설전이 벌어졌고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을 어떤 내용의 수사가 됐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시려고 합니까? 당연히 저는 이걸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통한 증거 인멸의 염려가 큽니다. 이게 지금 싸움하는 게 뭐예요? 여당 의원들이 한 장관 엄호에 힘을 보태며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한 장관의 제안 설명이 중단되고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는 상황까지 펼쳐졌습니다. 법무장관이 최대한 짧게 얘기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 제발 좀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된 체포동의안이 바로 법무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구속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별도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았지만 지도부가 직접 의원들에게 부결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선 당내 이탈표가 쏟아진 걸 겨냥한 거친 표현의 비난까지 터져나왔습니다. 표결 결과 좀 예상하셨어요? 대표 영장 실질 심사 좀 임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가결은 분열의 길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당 지도부는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내분 수습에 주력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방탄단식을 벌였다고 거듭 강조하며 체포한 가결은 민심의 뜻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민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 주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법원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펼쳐질 경우 걷잡을 수 없이 내용이 커질 거란 전망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민주당 내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격앙된 반응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수석 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은 표결 이후 자신의 SNS에 역사는 오늘을 민주당 의원들이 개가 된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 대표 자리를 찬탈하고자 검찰과 야합해 검찰 독재에 면죄부를 준 민주당 의원들의 경의를 표한다고 적었습니다.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당원들을 향해 미안하다, 죄송하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탈당하지 마시고 이 대표 곁을 지켜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로 구성된 시위대가 국회와 민주당사 앞에 모여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이 한때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은 국회 주변에 차벽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 정문 쪽으로 연결되는 국회의사당역 1번과 6번 출구도 임시 폐쇄됐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사당역과 더불어민주당사 앞 등 여의도 일대에 4천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두 번째 시도 끝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첫 구속영장이 국회 문턱에서 막혔던 지난 2월과 달리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검찰은 공식 입장을 별도로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를 철저하게 준비해 가겠다. 증거와 법리에 기초해 담담하게 검찰의 일을 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 대표를 구속심사대에 올리기까지 누적된 정치수사 비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영장심사가 열리기까지 이 대표의 구속 근거를 다지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확보한 진술과 물적 증거 자료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되는 건 물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는 논리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특히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검찰은 이미 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가 과거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백현동 의혹 관련 진술을 회유한 전력이 있다며 반복될 가능성을 적시했습니다. 나아가 제1야당 수장인 이 대표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사건 관계자들이 이미 존재한다며 위해 우려까지 주장했습니다. 하위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행태와 허위 증거 작출 등의 대응 방식도 매우 유사하며 이러한 갖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 통지서가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법원에 도착하면서 조만간 영장 실질 심사 날짜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멀게는 추석 연휴 이후에 열릴 가능성도 있는데 20일 넘게 이어지는 이 대표의 극한 단식 상황이 영장 심사 일정과 신문 형식, 법원의 최종적인 구속 여부 판단에 이르기까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역시 헌정사상 처음인데 대통령실은 야당의 해임 건의가 정치 공세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속 야당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보입니다.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75표, 부 116표, 기권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 국회의 해임 건의는 3차례 이뤄졌는데 총리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해 예상된 결과라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선 야당의 총리 해임 건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안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용이자 정치 공세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는데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대한민국 법치가 바로 세워져야 한다며 가결을 내심 기대했지만 실제 가결되고 보니 총선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은 만큼 여론과 상황을 지켜보며 셈법을 계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뇌관이었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낙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이 앞으로 국회에서 거세게 휘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환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의 정당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이 직무가 정지된 안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는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넘겼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불리며 이목이 집중됐지만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유 씨는 2년여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첫날부터 느꼈어요. 내가 조작에 가담돼 있구나. 담당 검사들은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감봉과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징계 뒤 돌연 유 씨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했습니다. 4년 전엔 가담 정도가 약하다며 기소 유예 처분했던 혐의였습니다. 이 때문에 보복 기소 의혹이 불거졌고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유 씨는 수사 검사를 처벌해달라고 관계자들을 고발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민주당이 유 씨를 추가 기소했던 안동환 차장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야당이 주도한 현직 검사 탄핵안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총 투표수 287표 중 가 180표, 부 105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 씨는 사필 규정이라고 반겼지만 사필 규정이라고 사실은 저는 이제 간첩 조작 사건으로 무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검찰로부터 또 보복 기소까지 당했거든요. 즉시 직무가 정지된 안동환 검사는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했다며 향후 탄핵 심판 절차에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역시 탄핵 사유가 검사를 파면할 정도인지는 심판 절차에서 가려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다른 탄핵 사건 심판과 마찬가지로 신속히 심의할 방침이지만 파급력이 큰 대통령 탄핵이나 장관 탄핵 사건 때보단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과가 나오는 데는 국회 의결로부터 92일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결과는 167일이 걸렸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미국의 긴축 기조가 길어질 조짐에 우리 증시와 환율이 오늘 출렁이었습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긴급 회의를 열고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기로 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은 출렁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하락 출발에 코스피, 코스닥 갈 것 없이 모두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75%, 코스닥은 2% 넘게 떨어졌습니다.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상승장으로 출발해 10원 가까이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증시는 내리고 환율이 오른 건 미국 긴축 기조가 길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 동결 자체보다는 추가 인상 가능성과 내년 기준금리 예상치를 올린 데 시장이 반응한 겁니다. 금리 낮추지 않고 높은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가거나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더라도 소폭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사실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말은 결국 고금리 기조가 한동안 지속된다. 정부는 일단 국내 금융시장이 큰 동요 없이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고금리 장기화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여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빈틈없는 공조하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은행도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긴축 기조가 길어질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물가가 계속 오르면 고금리 상황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국제유가 오름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마구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했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 남성이 출소하는 20년 뒤가 진짜 시작이라며 너그러운 양형을 없애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22일 새벽 30대 남성 이모 씨는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의 머리를 돌려차는 등 무자비하게 때려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됐고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이 씨 혐의를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입은 청바지에서 이 씨 DNA가 검출되면서 폭행 후 CCTV 사각지대로 사라진 7분 사이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그 결과 2심은 변경된 혐의를 인정해 이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나이 32살에 징역 20년은 무기징역과 다름없다며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란 선고도 유지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피해자는 회복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이냐는 반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구치소에서도 피해자에게 보복을 경고해 독방에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이 이 사건을 보고 범행을 계획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피해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는 20년 이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과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이건 제어 장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방 범죄와 관련돼서는 너그러운 양형 기준을 없애주시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비공개였던 이 씨 신상 정보는 행정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사받는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 공개 대상을 재판 중인 피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2년 전 의정부의 같은 초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해당 학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2년 전 의정부에서도 같은 학교 교사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 교육청은 한 달 넘게 진상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기도 교권보호위원회도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함께 심의했습니다. 교육청 조사 결과 고 이영승 교사는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담임을 맡은 반에서 한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학생은 학교 안전공제로부터 2차례 치료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학부모는 군 복무중인 이 교사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 치료를 이유로 끈질기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매달 50만 원씩 모두 8차례 치료비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당국은 학부모의 이런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역시 극단 선택을 한 고 김은지 교사의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해당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에 대해서는 어제부로 업무방해 혐의를 수사해달라 하고 의정부 경찰서에 공식 의뢰하였습니다. 또 지도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교장과 교감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교육청에서 파악한 사안을 토대로 학교와 학부모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사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교원지휘법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습니다. 교권사법에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학생이나 유아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에 동행한 강순남 국방상 등 북한군 수뇌부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기관과 개인도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북러 밀착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외교부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먼저 러시아 등 제3국가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기관은 베르소와 글로컴 등 2곳이고 개인은 슬로바키아인 1명과 리혁철, 김창혁, 변원근 등 4명입니다. 베르소는 지난 3월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중재한 회사인데 20종이 넘는 북한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로 넘기고 식량을 포함한 자재를 북한에 보내는 계획을 조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컴은 지난 2016년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펜시스템스 평양의 위장회사로 아프리카 에리트리아에 북한 무기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군과 당의 고위 인사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김정은의 방러를 수행했던 강순남 국방상과 박수일 전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등입니다. 이 밖에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강 국방상 등 개인 7명과 기관 1곳은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를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러 군사 거래가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한 도발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를 반영한 독자 제재로 풀이됩니다. 그런 행위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아주 중대한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요소를 더 강화시켜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외교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 거래에 엄중 대응하는 국제사회에서의 노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경찰이 심야 집회를 금지하고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집회 시위를 제한할 수 있게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평온을 해치는 집회 시위를 제한하고 공공질서를 세운다는 이유지만 인권단체는 기본권 침해라고 비판합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집회 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심야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지금은 질서 유지를 전제로 관할 경찰서장이 심야 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고
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국민의 평온을 위해 집회 금지 시간으로 못 박는다는 계획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이 예상될 경우 주요 도로에서 집회 시위를 제한하는 기준도 법률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집회나 시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대규모 집회에는 체증 작업에 드론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민 평온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인권단체는 경찰의 이번 방안에 따르면 집회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집회 시위 제한 기준이 특정 단체에 선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찰에 계속 개입하게 되면 어디서 할지, 언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가 훨씬 계속 침해되게 있겠죠. 그럼 결국엔 나중에 그것들이 결국 집회를 포기하게 되는 현상까지 이제 일어나게 돼서 근본적인 침해가 사실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경찰은 집회 규모와 시간, 장소를 토대로 제한을 검토하고 불법 집회 시위 전력은 참고 사항으로만 살필 예정이라며 허가제 변질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심야 집회 금지를 비롯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나 국회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여야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데다 내년 총선도 앞두고 있어 이번 방안이 얼마나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유명 인터넷 서점과 입시학원 사이트를 해킹해 전자책과 강의를 유포하고 또 업체로부터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이트를 해킹하고 협박을 주도한 건 다름 아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요. 경찰은 이례적으로 미성년자인 주범을 구속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줄줄이 올라오는 파일. 유명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몰래 가져온 전자책들입니다. 장르별 출판사별로 전자책을 찾아볼 수 있는 검색기도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생인 A군이 만든 방입니다. 범행은 알라딘을 해킹해 전체 전자책의 60%에 해당하는 72만 권을 빼돌린 뒤 이 가운데 5천 권의 암호를 풀어 유포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A군은 그러고선 비트코인 100개, 36억 원어치를 주지 않으면 나머지도 공개하겠다며 업체를 협박해 결국 8,6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A군은 이상 거래로 판단돼 코인 송금이 막히면서 현금으로 받아낸 부분은 텔레그램으로 알던 사이인 20대 B씨를 동원해 다시 비트코인으로 세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해킹 대상을 다른 인터넷 서점인 예스24와 입시학원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로 확대해 모두 합쳐 전자책 218만 권과 강의 동영상 700개, 판매 단가로 204만 원어치를 빼냈습니다. 피해 업체에서 DRM 암호화가 걸린 전자책을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고 그 DRM을 자동으로 해제해주는 본인이 그 탈취한 전자책 자체가 다량 수십만에서 이제 100만 권 수준이 되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운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범행에 활용하는 등 어린 나이답지 않은 치밀함을 보인 A군.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고등학생인 A군을 이례적으로 구속했습니다. 또 B씨 등 범행에 가담한 20대 2명 역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표준화된 전자책 보안 기술 개발을 권고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전자책과 강의를 구매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삼성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장기 계약을 맺도록 강제해 피해를 입힌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에게 우리 공정경쟁 당국이 제재를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이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 장기 계약 체결을 맺도록 강제한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위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앞으로 피해 보상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지난해 사망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한 데다 고령화에 따른 80세 이상 사망이 크게 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사망자는 37만 2,939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사망자는 5만 5천 명 늘었고 증가율은 17.6%로 4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사망자는 3만 명이 넘어 1년 전보다 2만 6천여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3월과 4월에 코로나19 사망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중 80세 이상이 6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코로나19 사망률이 높았으며 80세 이상 사망률이 946.0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코로나 사망자 추이를 보면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는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요.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알츠하이머병과 뇌혈관 질환, 당뇨병 같은 노인성 질병에 의한 사망자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의 54%를 차지했는데 10년 전보다 1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3대 사망 원인은 암이 가장 높았고 심장질환, 코로나19 순이었습니다. 30대는 위암, 40대는 유방암, 50대는 간암, 60세 이상은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0대에서 30대는 자살이, 40대부터는 암이 사망 원인 1위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10만 명당 자살률은 한국이 22.6명으로 OECD 평균 10.6명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음주 관련 사망률은 10만 명당 9.8명으로 1년 전보다 2.3% 증가했는데 남자가 여자의 5.7배였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네,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한거곤란 상태로 만들 만큼 폭행하거나 또는 협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법원이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이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 판례가 폐기되고 새로운 기준이 나온 건 40여 년 만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주거지에서 사촌 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침대로 쓰러뜨려 강제로 몸을 만지고 방을 나가려 하자 끌어안기도 했습니다. 1심은 유죄가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혀 강제추행 혐의엔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물리력 행사 정도가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협박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강제추행은 기습추행형과 폭행, 협박, 선행형으로 나뉩니다. 그 가운데 폭행, 협박, 선행형은 그 수준이 피해자의 한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1983년 내려진 대법원 판결이 그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의 저항을 기준으로 삼는 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40여 년 만에 기존 판례를 깼습니다. 피해자의 한거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이기 정조가 아닌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정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한거 곤란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을 강제로 신체를 잡아끄는 등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 정도면 충분하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강제 추행 기준을 넓히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파기환송했습니다.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완화된 기준을 새롭게 선언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법 해석만으로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하는 비동의 추행죄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재작년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고자를 놔두고 현장을 떠나버린 경찰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전직 경찰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전합니다.
흉기 난동 범행이 벌어지는 가운데 황급히 현장을 떠난 20대 여성 순경과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층으로 신고자 홀로 올라가도록 내버려둔 40대 남성 경위. 재작년 11월 흉기 난동 현장을 뒤로 한 채 빌라 현관문에 나서던 김모 순경과 박모 경위의 모습입니다. 층간소음 갈등 끝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크게 다친 40대 여성은 앞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이 문제가 돼서 해임된 데 이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2명 모두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었던 이들이 범인 진압 의무를 도외시한 점은 인정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나이, 가족관계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명이 실형을 피하자 피해자 측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희 같은 피해자가 그래도 덜 나오게 하려면 저는 그냥 구속이라도 좀 시킬 줄 알았는데 이런 판결이 나오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특히 재판 과정 내내 경찰관의 소임을 다 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를 부인한 박 전 경위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머지 피고인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반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들에 대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은 쉽사리 좀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박 전 경위와 김 전 순경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지만 법원은 지난 7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들이 보다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전국의 거센 후폭풍이 이미 시작됐는데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대규모 비리 혐의 정점은 이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가 149표, 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네, 현직 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추위의 일을 오늘 국민들이 보셨습니다. 가결 정족수가 148표였는데요. 149표의 찬성표가 나왔어요. 2표가 갈랐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상했던 게 이제 민주당 쪽이나 야권 성향에서 28표 정도가 이탈하면 가결 정족수가 된다 했는데 29표가 이탈해서 이제 찬성표가 나왔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기권과 무효 합치면 10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기권과 무효도 사실은 뭐 국민의힘 성향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성향이거나 야권 성향인데 기권과 무효로 10표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 표도 사실은 가표를 던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불을 던질 수 없었던 표였기 때문에 29표 이상의 이탈표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가결을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사실 어제 SNS에 이재명 대표가 그 장문에 글을 올릴 때부터 저는 민주당 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고 봤고요. 이러면 가결될 수도 있겠다는 역풍이 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당대표의 이 단식으로 인해서 동정론이 많이 형성이 됐었고 많은 국회의원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칼을 던질 수 있겠느냐. 부결로 상당 부분 분위기가 굳혀져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아마 그 SNS에 부결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내면서 상당 부분 민주당 내에서 술렁거렸고요. 제가 아는 건 술렁거린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도 법정에 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 구속될 거란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겁을 내고 있구나.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워하는 거라는 걸 반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정말 이게 자기가 결백하고 잘못이었고 그리고 민주당 자기 동료 의원들이 부결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런 SNS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올렸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그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단식 자체가 방탄용 단식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하게 됐다는 이제 국민적 여론이 또 생기게 된 거고요. 거기에 또 하나 영향을 미쳤던 건 뭐냐면 어제 그제부터 영장을 청구한 다음에 구속영장의 내용, 네. 영장의 내용들이 하나씩 언론에 공개가 됐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이 영장의 실질적인 내용을 다 지금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3페이지에 달하는 영장을 보면서 아 이걸로는 도저히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민주당 내 여론이 어제 오후부터 형성이 되면서 아마 급격하게 기류가 바뀐 게 아닌가 저는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를 뒤집을 정도로 SNS 그것도 병상에서 메시지를 낸 데는 민주당 의원들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분위기를 감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어제 병상 SNS 그 메시지가 전해진 이후에 민주당 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뭐 김근식 교수님이 좀 이제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제가 좀 파악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결이 더 우세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날까지, 이제 어제 좀 오전까지는 그랬는데 이게 왜 우세를 했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박강원 원내대표가 상당히 어쨌든 좀 친문이었고 과거에 약간 뭐 당내에서는 중도적인 분이었잖아요.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뛰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의원들 뭐 압박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당 쪼개질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되면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이제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먹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입장 표명을 이제 요구를 이제 하는 몇몇 비명계 의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그러면은 대표가 이럴 때는 가결을 호소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가결표를 던지고 그러면은 영장 실질심사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그거에 입장 표명을 요구를 했는데 갑자기 부결 호소 입장 표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결을 입장을 얘기해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약간 그러니까 뭐 오늘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제정신 못 차렸다 생각했다. 이런 비명계 의원의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고 뭐 15표에서 한 20표 정도가 이제 약간 흔들렸다. 경계선상에 있던 의원들이 흔들렸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어쨌든 두 표 차라고 하니까 이건 진짜 한두 명만 마음 돌렸어도 진짜 부결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조금 긴박하게 흘러갔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오전에 박광훈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만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재명 대표가 휠체어를 타고 국회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가지고 어제부터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안 나오는 걸로 그거를 박광훈 원내대표도 말렸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전해졌고요. 그러면서 당에 지금 위험하다. 박광훈 원내대표도 얘기를 하면서 부결을 시켜줄 테니 좀 통합 운영을 해달라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수영 대변인이 당의 통합을 운영을 위해서 뭐 이렇게 노력하겠다 대표가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이제 나왔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수영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표결 직전에 이제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좀 어떻게 믿느냐. 예를 들면은 뭐 이 체포동의안 이거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는 것도 말을 바꾸는데 저 믿을 수 있어? 이제 일단은 부결돼 버리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 약간 이런 신뢰가 없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통합 운영에 대해서 뭐 이런 것까지 조금 다 겹치면서 오늘 이 결과가 지금 가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지금 가결이 된 이런 상황인데요. 지난 1차 그 체포동의안 표결할 때보다 무효랑 기권표가 그때 20명이었는데 10명 정도로 줄었고 찬성표가 10명 늘었습니다. 10표 늘었는데 물론 이제 뭐 이걸 같은 의원들의 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경향을 읽을 수 있는데 민주당 내 이탈표가 최소 29표. 최대로 보면은 뭐 39표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래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2월 달하고 이번 달하고 차이가 나는 게 찬성이 139에서 149로 10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무효하고 기권이 20표에 합쳐가지고 20표에서 10표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같은 사람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지만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딱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명.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168명 뭐 이 정도 되잖아요. 근데 160명 정도로 보면은
4분의 1은 행동하는 비명이다. 예. 행동하는 비명이 4분의 1 정도 당원 그 의원 중에 4분의 1이 되고 4분의 3은 친명 플러스 대세 추종. 여기가 이제 4분의 3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2월 달이나 이번 달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 덩어리는 변하지 않았는데 다만 그때 기권을 던지거나 무효를 던졌던 사람이 20명이 10명으로 줄고 그 10명이 찬성으로 이제 가결로 돌아섰다라고 보면은 그 10명에 대해서 왜 움직였느냐 보면은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지금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낸 메시지가 하나가 역풍이 불었다 소위 말해서 요거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 기권이나 이렇게 무효를 만든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중진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그 중진들의 지역구에 소위 말해서 친명 원외 인사들이 내가 누구를 잡겠다. 내가 저 사람 잡겠다라고 하면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위협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표 체제를 계속 가면은 내 자리가 위험하겠구나 이런 것까지 좀 포함이 돼가지고 이제 뭐 이제 자리 보전이 됐든 뭐라고 부르든 약간 그게 이제 딱 이게 그게 열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표 분석이 되고 있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김남국 의원이나 뭐 윤미향 의원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민주당계 의원들이 한 6명 정도 되고 기본소득당이나 진보당 표까지 하면 이분들이 부결을 던졌으면 민주당의 이탈표는 지금 29표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상황인데 자 이제 이 대표 운명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된 건데 지금 법원의 체포동의 통지서가 전달이 되는 것으로 전해진 걸 보면 다음 주쯤에 일단 날짜는 지정이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 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잡게 되는데요. 2, 3일 내에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초에는 날짜를 잡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오래 했기 때문에 상황이 좀 특이해서 그 지금 그 법조계에 있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통상 기일을 다음 주 초에 잡는다고 해도 한 번은 연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피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한 번은 기일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기할 그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연기해서도 단식 중이기 때문에 도저히 출두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피의자 본인이 출두하지 않아도 서면으로 영장 실질심사는 또 종종 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행으로 본다면 아마도 이번에 이제 검찰이 제출한 영장 청구서가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됐기 때문에 그 법원에 가서 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추석 이전에 아마 이 절차는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추석 이전에 그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참석하는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채로 서면상으로 실질심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인 법조계 관측은 추석 이전에는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좀 연기를 해달라 그럼 일주일 정도는 보통 연기를 해준다. 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재명 대표가 연기를 해서 직접 출석하게 될까요? 아니면은 뭐 다른 분이 변호사가 대신 나가서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오늘 뭐 죄송합니다. 언론 보도 나온 거 보면은 뭐 이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출석 안 할 경우에는 뭐 구인 형식으로 강제구인으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의 그냥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어떤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굳이 입으로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검찰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면?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검찰의 무리한 수사 그리고 증거도 없는데 뭐 이런 거잖아요. 국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회복이 안 된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든 이 단식에 대해서 지금 몸 상태가 회복이 안 되고 지금 당장 받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검찰이 본인이 연기 요청을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강제로 구인한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희생자 프레임, 뭐 억울하게 당한다 프레임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최소한 지지자들한테는 강력한 메시지, 호소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글쎄 뭐 굳이 이제 뭐 언제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계속 단식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약간 버티면서 강제 구인돼서 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단식은 현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서 시작한 단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뭐 체포동의안
이게 가결이 됐다고 해서 단식을 딱 풀기도 사실 명분상 맞습니다. 그렇고 이거 단식을 어떻게 출구를 잡아서 풀게 본인의 될까요? 이제 일관된 논리적인 연장선에서 본다면 단식을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고 풀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단식의 명분 자체가 체포동의안과 상관이 없는 네. 그 빌미를 갖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가결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의 입장이 지금 보도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 네. 아마도 영장실시심사를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식을 멈춰가지고 영장실시심사에 임했던 본인의 어떤 체포동의안에 대한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것이 마치 방탄용으로 반증되는 듯한 입증되는 듯한 그렇게 단식을 풀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식을 지속하되 우리 김진일 대표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마도 영장실시심사 날짜를 좀 조율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날짜를 조율하는데 과연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자신의 소명을 하는 것과 아니면 변호인이 대리 출석하거나 아니면 변호인이 안 가더라도 서면으로 영장실시심사를 하든가 이것들 선택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단식을 지속하면서 도저히 거동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실시심사는 진행이 되거든요. 진행이 되면 거기에는 그동안 검찰 소환조사에 임했을 때 입장문만 가지고 가서 입장문을 내고 본인은 사실은 자기의 필요한 답변만 하고 사실상의 묵비권을 많이 행사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장실시심사에 대해서도 본인의 기존의 입장을 그냥 진술하거나 아니면 입장문을 내는 것으로 가름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 가결로 결론 나는 그 과정에서 어제 오전과 어제 밤 사이 오늘 오전 사이에 민주당의 기류가 바뀌는 과정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속영장 143페이지가 사실상 좀 돌면서 그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이건 구속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합리적 판단들을 많이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장실시심사는 그 언제 될지 일시가 언제 될지 어떤 방식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뭐 기각이 될 수도 있고 발부가 될 수도 있는데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른 파장은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전국은 좀 경락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표결 전에 국회 본회의장도 그야말로 오늘 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동훈 장관 또 반발하는 야당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법무장관이 최대한 요약 짧게 얘기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 제발 좀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작 수사라고 해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부가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본회의장이 소란스럽다 보니까 구속 필요성 설명하는데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중간에 이게 중간중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한동훈 장관은 좀 짧게 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경청해라 이렇게 뭐 중재도 여러 번 했는데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한동훈 장관이 작심을 했구나. 이 무대를 나의 무대로 만들겠다라고 좀 작심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받아봤거든요. 나중에 그 18장이더라고요. 이거를 그냥 정상적인 한동훈의 속도를 읽으면 45분 걸립니다. 이게 중간에 지금 다 날려서 그랬어. 그 첫 번째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 질러서 끊었을 때가 4분의 1도 안 읽었었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설명했던 게 이거 오늘 거 빼고 1위가 한동훈 장관인데요. 2월 달에 15분 15초예요. 그리고 2위가 이석기 그때 이제 저 때였죠.
저기 황교안 장관. 네네. 네, 그때가 6분 5초입니다. 예. 그러니까 6분도 역대급으로 길다라고 지금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2월 달에 15분을 해가지고 지금 그때도 난리가 났는데 네. 오늘은 다 익었으면 45분입니다. 이거를 안 끊을까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끊으리라는 걸 알고 있고 이런 고성이 오리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또 뭐 이렇게 180대 1로 내가 맞서는 장판파의 장비 같은 모습을 내가 보여주겠다, 연출하겠다라는 이런 일종의 연극무대 같은 거로 네. 저는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의원들도 뭐 거기에 또 이제 순수하게 또 말려 들어간 거고 뭐 이제 서로 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합의 이루어진 건데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뭐 그 한동훈 장관의 스타일도 알겠고 그런 것도 아는데 좀 과하다. 아니 누가 이거 45분 읽는 거를 누가 다 의원들이 듣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서면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분 정도는 뭐 그냥 그러려니 저는 뭐 이해는 하겠는데 여기서 사안의 중대성이 있으니까 진짜 좀 과하다. 뭐 이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백현동, 대북송금 여기 하나 더 혐의까지 해서 좀 혐의가 복잡하기도 하고 또 민주당 의원들이 증거가 없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설명을 해야 되니까 듣고 판단해달라 오늘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길어진 상황입니다. 자, 표결 이후에 기자들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에게 자범이라는 표현을 쓴 건 아닙니다만은 그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이재명 대표는 자범이 아니다. 중대범죄가 많은 중대범죄 혐의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오늘 들을 수 네네. 있었는데 자, 왜 구속이 필요한지 이 증거 부분은 오늘 설명을 못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네. 상황인데 앞서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고 민주당 의원들 판단이 좀 있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아마 오늘 이걸 보고 내일쯤이면 관련 내용들이 또 나올 텐데 더 파장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는 체포동의안 가결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 구속영장 그 청구 사유를 보고 뭐 입장이 바뀌고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예. 이제는 뭐 이재명 대표 본인이 법정에 가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든 발부가 되든 그걸 이제 선택을 받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오늘 40분 가까이 30분 넘게 저 이야기를 했던 것은 네.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이례적이긴 하고 보통의 경우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그 가결시켜 달라고 법무부 장관이 설명을 할 때는 그냥 의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끝냈죠. 그리고 이제 서류로 다 제출하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서류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현직 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체포 동의안이 단순하게 그냥 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여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야당 전체 169명이 똘똘 뭉쳐서 이건 법무부와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저항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주십시오라고 국무위원회 입장에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당신들이 이렇게 자꾸 조작 수사라고 하는데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구속의 필요성, 그다음에 범죄 혐의의 어떤 중대성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렇게 고성들이 오고 갔던 것 같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저 설명이 있었다고 해서 부결표를 찍을 사람이 가결표를 찍거나 가결표를 찍을 사람이 부결표를 찍었던 건 저는 이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난번에 뭐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뭐 윤관석 의원 이럴 때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오늘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 전체의 국회의원들의 당론 비슷하게 이게 검찰의 조작 수사라는 걸로 이미 저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저 설명 자체에 대해서 저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가부가 바뀌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다만 한동훈 장관이 너무 지나치게 길게 설명했던 것이 문제가 돼서 아마 야당 의원들과 고함과 고성이 오고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투표지 해석 문제 때문에 발표가 또 지연되는 일이 1차 투표에 이어서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가 글자 옆에 희미한 점 하나가 있었다면서요. 이게 결국 무효표 처리된 겁니까? 예. 그래서 뭐 이게 그러면은 이제 향방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뭐가 됐든 이제 뭐 2표 차였으니까 이게 뭐 가표로 이게 되든 뭐 부표로 되든 그거에 이제 대세 지장은 없었는데 이게 이제 뭐 오늘 이거 실시간으로 중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또 한참 동안 또 뭐 논의를 하고 또 김진표 국회의장이 원내대표 2명 불러다가 또 얘기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지금 오늘 민감했는지 뭐 이거 여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 앞에 있었던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아니라 저기 해임 건의안 이거는 가부로 하는 건데 전자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왜 전자투표를 안 하지? 또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사실 이거 굳이 옛날에는 이거를 또 한자로 써야 됐어요. 가짜, 그렇죠. 부자 쓰다가 이제 한글까지 표시가 지난번에 한자 썼는데 예. 그 옆에 입구자 때문에 또 한참 지연됐었죠. 그러니까 그거 뭐 악필인 사람은 또 맨날 오해받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근데 이제는 이거는 이 정도는 전자투표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예. 가부를 하는 이런 네. 무기명 투표도 좀 이게 이런 소모적인 논란 같다. 사실은 이게 뭐 그러니까요. 점이 찍혔네 안 찍혔네 이게 힘이 안에 아니네 이게 번진 거네 이거 가지고 맨날 이렇게 하는 거가 좀 소모적이고 그래서 이것도 전자투표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는 전자투표로는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좀 전자투표로 좀 일어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간소화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의견까지 좀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정치권 후폭풍을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텐데, 자 민주당은 정말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대변인이 좀 충격이다 이런 네.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9시부터 아마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있어서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앞서 의총을 열었을 때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던 것 같아요. 뭐 의원 친명계 의원들 SNS에 글 올린 걸 보면 굉장히 수위가 높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이걸 좀 읽기는 네. 좀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높던데요. 저는 이제 오늘 가결로 결론 난 것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마무리가 아니라 저는 민주당이 더욱더 큰 후폭풍의 갈등의 늪으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사실은 예.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가결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서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민주당 걷잡을 수 없는 내용과 갈등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는데요. 오늘도 화면에 나타났고 아까 보였습니다만 이른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국회의사당 바깥에서 또 네. 국회 바깥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흥분한 모습이었고 경찰들이 그걸 출입구를 봉쇄할 정도로 상당히 그 이상한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결로 결론 나자마자 친명계 대표적인 인사들은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뭐 비겁하다, 그다음에 개가 됐다, 네. 그다음에 이건 다 죽어야 된다, 끝까지 색출하겠다 이런 등등의 지금 굉장히 기세등등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오늘 뭐 의원총회가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이후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영장 실질심사 이후에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민주당의 리더십, 민주당의 지도 체제를 놓고 어떻게 대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정말 양보 없는 그러니까 친명과 비명 사이의 양보 없는 대혼전이 아마 시작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대혼전 사이에는 또 개딸이라든지 강성 지지층들이 또 외곽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상대당에서 보는 입장입니다만 가결로 오늘 결론 난 오늘의 그 체포동의안 표결이 민주당 갈등의 마무리가 아니라 민주당 갈등에 저는 더 큰 후폭풍을 가져올 시작일 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결이 민주당 갈등의 시작이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김준일 에디터, 민주당 분위기 안에 좀 취재해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뭐 한 민주당 인사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냥이 시작된다. 사냥이 시작된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대표가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어쨌든 지금 막 격앙돼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부재를 가지고 이제 비명 쪽에서 이제 뭐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이야 오늘은 너무 격앙돼 있으니까 지금 친명 쪽에서 목소리가 높지만은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구속이 현실화된다라면은 구속된 상태에서 당 대표를 유지할 수 있느냐? 물론 이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궁금합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예, 이거 뭐 가정이지만 구속된다면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친명이든 비명이든 예. 얘기가 하는 거는 이게 법의 규정 뭐 명문화돼 있는 게 없잖아요. 당 대표를 할 수 있다 없다. 네. 뭐 당원에도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당원 당규에도.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안 내려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본인이 직접 얘기한 적은 없지만은 그 주변의 친명의 뭐 여러 인사들이 구속돼도 끝까지 당대표직 유지할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흘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덩어리로 보면은 4분의 1 비명, 행동하는 비명은 4분의 1 그리고 나머지 친명과 그러니까 대세 추종이 한 4분의 3 정도로 본다고 본다면은 이게 덩어리 대 덩어리로 붙으면은 비명이 깨지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77.7%로 됐고 사실은 과거의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없어서 대체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뭉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안희정, 뭐 박원순, 예를 들면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김경수. 근데 지금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유일하게 한 명 있는 게 이재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당원들의 어떤 입장이나 스탠스는 뭐냐면은 일종의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자고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종교적인 약간 그런 느낌까지 이제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누가 나와서 예를 들면 뭐 전해철, 홍영표 뭐 굉장히 많은 중진들이 있잖아요. 비명에. 근데 이재명 대표를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안 된다라는 거. 심지어는 뭐 원로들, 뭐 김부겸, 뭐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한 해 만에 그런 게 있지만은 당원들한테는 아무것도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분위기는 결국은 당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비명들에 대한 사냥, 색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팬덤 정치,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정치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오늘 뭐 연차까지 내고 와서 국회 앞에서 시위도 벌였고요. 그리고 뭐 벌써 온라인상에서는 오늘 가결표 던진 의원들 명단이 이미 돌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대체제를 찾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겁니까? 지금 쉽게 얘기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제하십시오라고 지금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예전에는 당대표이고 권력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외곽 조직을 이용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비판을 받아서 좀 자제도 시키고 그랬지만 이미 이재명 대표는 전체 당의 분위기에서 보면 이제 피해자 어떤 프레임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스스로가. 뭐 그게 이제 옳든 그르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저런 외곽 조직을 이용하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후에 민주당의 리더십을 예측해 보면 김준일 대표 말씀대로 아마 친명계나 강성 지지층 또는 개딸 같은 팬덤들에 의해서 더 강력한 과도한 그런 사냥이라든지 색출 작업 또는 그 비명에 대한 공격들이 아마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김준일 대표가 말씀하신 이재명 말고는 대선 주자급이 없다. 대체제가 없다. 라는 것도 분명 맞는 말씀입니다만. 좀 서운한 민주당 중진 의원들 많은 것 예, 근데 또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지금은 대선 주자가 없다는 것도 현실이지만 내년 총선의 승리가 지금의 현역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들이나 공천 지망생들은 그게 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대선은 3년 뒤의 일이고요.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자기한테 절대절명의 과제거든요. 그러면 총선에서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 이길 것이냐, 이재명 체제를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만 총선에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이 있을 거고 거기에 개딸들이나 강성 당원들은 총선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종교적으로 가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과연 지금 수도권에 있는 수많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 그리고 수도권에서 다시 공천을 노리고 출마를 해보려고 하는 수많은 민주당의 정치 희망자들은 개딸이나 개딸이나 강성 지지자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진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판에서는 질 수 없는 싸움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간단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이제 사태가 간단해지죠.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뭐 비대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2월 28일 이전에 당대표를 내려놓으면 당원 당규에 따라 전당대회를 치러야 됩니다. 12월 28일이 잔여 임기 딱 8개월이기 때문에 되는 날. 그 이전에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구속이 된 다음에 당대표를 사퇴하면 전당대회를 치러서 후임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10월 달 국감이 있죠. 그다음에 11월 지나서 12월까지 정기국회 계속돼야 됩니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올려면 2달 정도는 소요를 해야 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대표직을 사퇴해서 내려놓는 순간 비대위를 하든 아니면 권한대행 체제를 가든 아마 이게 내부에 복잡한 셈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오늘 뭐 비명계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시작해야 되니까 잘하면 좋은 거다. 뭐 이런 좀 긍정적인 반응도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만에 하나 이제 구속이 되게 되면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을지 아닐지 참 이것도 관심인데 발부됐을 경우에 옥중 공천 앞서 이제 대표직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옥중 공천 얘기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또 이제 비명계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가자든가 이런 의견이 또 충돌하게 될 텐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느 순간이 되면 당 대표를 내려놓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 매우 낮다고 봅니다. 매우 낮다. 예, 매우 낮다고 보고요. 이미 이거는 내부에서의 전쟁이다. 거의 저는 그 급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내가 내려놓겠다, 결단을 내리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내려놔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를테면 선거 전망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 이재명 체제로 가도 해볼 만하다라고 이제 서로가 서로의 존재의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못하니까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고 서로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표직을 내려놔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끝까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나리오라기보다는 예전에 장성철 소장이 얘기했던 10월 사태설 뭐 이런 게 이제 10월 사태설은 아니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얘기가 나왔던 거는 연말 정도에 내려놓고 그 대신에 이미 그 전에 어느 정도 윤곽, 이 공천에 대한 윤곽이나 이 판 공관위원장이든 부르든 뭐 이제 그런 분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심어놓고 좀 한 발 뒤쪽 정도로 물러나는 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거는 부결 시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다. 쉽지 않다라는 거고 만에 하나 지금 전당대회 만약에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자라고 하면은 전당대회 차라리 열자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정청래 의원이 뭐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이재명 대표 지켜야 된다. 아까 첫 일성이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본인이 뭐 나서겠다고 하진 않지만은 예를 들면은 뭐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면 규정대로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당원들이나 이 의원 숫자로 보면은 친명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덩어리 대 덩어리로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친명 중에서 또 당대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이재명이 낫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래서 두 가지 경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구속이 될 경우에 옥중 공천을 고집하면서 당대표직을 계속 고수할 경우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딱 하나 비명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입니다만 직무정지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소됐을 경우에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지난번 기소됐을 때는 당 중앙인가요? 아니면 당무위에서 이게 정치 탄압일 경우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서 피해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비명계에서 당 중앙이나 당무위를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에 추가 기소가 되면 이 중앙이나 거기를 통해서 아니면 직무정지를 하는 걸로 해서 직무정지하면 권한대행이 생기거든요. 권한대행은 박강원 대표가 권한대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눈여겨보는 건 오늘 오전에 박강원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그런 정도의 내부의 내밀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권한대행 됐을 경우는 비명계가 그 새로운 지도체제를 만들 수 있는 그 틈이 생기는 건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퇴하고 나서 전당대를 하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수렴 첨정하는 새로운 통합기구 만드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박광원 원내대표 중심으로 갈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생각해낼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체포안이 가결되니까 민심을 반영한 결과다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의 환골 탈퇴를 주문했는데 윤재욱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민심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헤쳐나가실지. 민주당도 오늘 이 상황으로 조금 혼란스럽기는 하겠지만 공당으로서 민생을 책임지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 주실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자, 책임 있는 모습으로 돌아와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얘기하면서 오늘 국민의힘 가결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대체적으로 밝혔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되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좀 불리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 여러 의원들이 그런 얘기했죠. 뭐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뭐 이제 중도 확장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오늘 굉장히 상징적이었는데 국회에서 되게 혼란스럽다가 이제 그 발표했잖아요. 발표를 했는데 이제 카메라들이
여당들이 다 잡잖아요. 여당도 잡고 야당도 잡고. 그런데 그 여당 지도부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표정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예,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이제 뭐 사실 뭐 이제 뭐 불행한 속으로는 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불행한 일이니까 이거를 뭐 대놓고 막 좋아하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사실 그렇다고 저 정도로 심각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본인들도 이게 정말 가결이 될지 좀 몰랐던 거 하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 사실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좀 복잡하다.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바뀌면은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 윤재욱 원내대표가 맞는 말씀하셨어요. 되게. 그런데 지금 남의 당 신경 쓸 때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민의힘부터 지금 심각하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이나 수도권에서 지금 이런 이재명의 민주당한테도 지금 참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의 당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내에서 확연하게 결별이 되고 정리가 되고 끊어내고 민주당이 정말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지도체제가 등장한다면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국민의힘으로서도 변화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죠. 이대로는 가기가 힘들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 변수가 오늘 가결로 마무리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까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차후에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리더십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지켜봐야 되고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의 저 범죄 혐의자로서의 사법 리스크가 사라진 민주당을 우리는 전제로 해놓고 내년 총선을 준비해야 안전한 승리를 이야기할 수 있지, 이재명 대표가 살아있는 민주당만을 우리가 학수고대한 채로 선거에 임해가지고는 사실은 크게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수도권에 아마 그 우려는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그렇다. 오늘 뭐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도 가결이 됐고 검사 탄핵안도 가결이 되는 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다 묻혀버린 전 상황이 됐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나이트 포커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에 동행한 강순남 국방상 등 북한군 수뇌부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기관과 개인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는데 북러 밀착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신현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교부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먼저 러시아 등 제3국가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기관은 베르소와 글로컴 등 2곳이고 개인은 슬로바키아인 1명과 리혁철, 김창혁, 변원근 등 4명입니다. 베르소는 지난 3월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중재한 회사인데 20종이 넘는 북한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로 넘기고 식량을 포함한 자재를 북한에 보내는 계획을 조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컴은 지난 2016년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펜 시스템스 평양의 위장 회사로 아프리카 에리트리아에 북한 무기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군과 당의 고위 인사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됐습니다. 김정은의 방러를 수행했던 강순남 국방상과 박수일 전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등입니다. 이 밖에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의 불법 금융 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교부는 특히 강 국방상 등 개인 7명과 기관 1곳은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를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러 군사 거래가 대한민국을 직접 겨냥한 도발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를 반영한 독자 제재로 풀이됩니다.
그런 행위는 그 안보리 결의에 대한 아주 중대한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요소를 더 강화시켜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이고. 외교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 미사일 개발과 무기 거래에 엄중 대응하는 국제사회에서의 노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북러 간 정상회담에 이은 무기 거래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러시아의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이 이르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합니다. 외교가에 따르면 한러 양국은 안드레이 루덴코 외교 차관의 방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방한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로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루덴코 차관이 방한하면 우리 측의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부인에도 불구하고 과거 무기거래 사례가 있다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지 시간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는 더 많은 무기 확보 방안에 모색 중이며 국제적 고립과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특히 지난 2021년 가을에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실제로 미사일을 구매하는 사례들을 봤다며 실제 제공할지 알 수는 없지만 매우 면밀히 주시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은 오늘 선수촌 입촌식을 치렀습니다. 네, 오랜만에 국제 무대에 복귀하는 북한 선수들은 하루 뒤인 내일 입촌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김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더위를 잠시 식혀주는 가을빛 속에 우리 선수단이 비옷을 입고 선수촌 국기광장에 들어섭니다. 시리아와 요르단, 예멘과 함께한 입촌식에는 여자 기계체조와 탁구 대표팀 등 선수 임원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더 떨리고 이제 시작이구나. 정말 여러분들께,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했던 거 꼭 지켜야 되겠구나. 선수들도 태극기가 개양되고 이국당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각오가 새로워집니다. 단체 3등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열심히 훈련해온 만큼 기량을 발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선수단 중 두 번째로 어린 12살 초등학생 국가대표 문강호 군도 선수단 맨 앞에서 낯선 경험을 즐겼습니다. 처음 선수촌 와봤는데 시설도 좋고 그래도 편안하게 쉴 수 있어서 좋아요. 스케이트보드 종목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18개 종목에 18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북한 선수들도 선수촌 곳곳에서 목격됐지만 일부 종목 단일팀을 구성했던 5년 전과는 달리 한국 취재진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국제 스포츠 무대에 복귀하는 북한은 우리보다 하루 뒤에 입촌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컨디션 조절과 현지 적응에 들어간 선수단은 이제 결전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YTN 김상익입니다. 북한이 오는 23일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김일국 체육상을 단장으로 하는 올림픽위원회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이제 남은 관심사는 북한이 별도의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지의 여부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오는 23일 개막해 다음 달 8일까지 중국에서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를 계기로 5년 만에 국제 스포츠 무대에 복귀한 북한은 장관급 인사인 김일국 체육상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다만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을 보냈던 북한이 이번에도 김 부부장 같은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한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북한이 참가한 아시안게임 등 전례를 보면 체육상이 대표로 인솔했던 게 일반적이라며 고위급 대표단 파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격인 고위급 대표단 파견 시점도 미지수로 일단 아시안게임 폐막 전까지는 파견 여부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4년 인천에서 열린 아시안게임에서 폐막 직전에 실세 고위급 3인방을 대표단으로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정교육관이 우리 이름은 따뜻한
맞이하고 해주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엔 북한 선수단이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사례였다는 평가입니다. 만약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경우 북중 정상회담과 관련한 사전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우리 정부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가운데 정부는 별도로 북한 측과 접촉을 추진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혐의 등을 받는 유아인 씨와 지인 32살 최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투약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과 증거인멸 교사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은 고개를 저으면서 부인했습니다. 원치 않은 임신이라도 아이를 낳으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출생이 어떻든 아이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뜻을 왜곡했다고 강하게 반박했지만 후보자가 설립하고 운영해온 위키트리 기사를 보면 여성관에 대한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2012년 김행 후보자는 자신이 세운 위키트리에서 낙태 관련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김 후보자는 사회적 시선 때문에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필리핀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아이를 낳아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주는데 우리는 그런 관용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따돌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냥 자연스럽게 생명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와서 코피노들도 그 마을에서 성장할 때 경제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그 마을의 일원으로 그냥 커가야 한다는. 하지만 성폭행 등으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상황을 가정한 발언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임신을 원치 않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가난하거나 남자가 도망갔거나 뭐 강간을 당했거나 어떤 경우라도 여자가 아이를 낳았을 적에 사회적 경제적 지원 이전에 우리 모두가 좀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톨러런스라고 할까요?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이런 거가 있으면 사실 여자가 저는 어떻게 쓰든지 키울 수 있다고 봐요. 성폭행을 당해도 아이를 낳으라는 말이냐는 비판이 커지자 김 후보자는 가짜뉴스가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방점은 아이를 낳았을 때로 이런 위기 임산부나 위기 출생아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그 전에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다른 대담에서는 양성평등 사회의 필요성과 함께 여성 권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성성을 조신함이나 출산 경험 등에 묶는 차별적 시각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러면서도 위키트리 운영 시절 자신의 바이라인으로 여성은 예뻐야 한다거나 여자는 돈과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거리라는 등 여성 차별적 글을 올려 조회수를 높이려 한 데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김행 후보자는 이와 함께 장관 후보로서의 일정에 위키트리 법인차를 이용하거나 2013년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 1억 6천여만 원 상당의 그림 7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다둥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금액이 현행 일괄 14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제17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난임 시술이 증가하면서 다태아 출산도 늘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짐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청에 통보해서 7일 내 교육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는 25일부터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학교 관리자와 해당 교원 등을 면담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생활지도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통보받은 시점에서 7일 이내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조사 수사기관으로 보내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이른바 갑질을 한 미국 반도체 부품 업체에 우리 공정경쟁 당국이 제재를 내렸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비싼 자신들의 스마트폰 부품 장기 구입 계약을 강제해서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브로드컴은 스마트 기기용 고성능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과거 압도적 세계 1위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경쟁 업체가 생기면서 장기 계약 체결 전략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부품 다원화 전략 아래 2019년 갤럭시 S20에 경쟁사 부품을 채택하자 브로드컴은 구매 주문 승인 중단과 선적 중단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2021년부터 3년간 한 해 7억 6천만 달러어치 부품을 사고 액수를 못 채우면 배상해야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갤럭시 S21은 애초 결정한 회사 부품 대신에 더 비싼 브로드컴 제품을 써야 됐고 물량을 채우기 위해 필요량 이상을 사야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브로드컴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쟁업체인 퀄컴 신고로 조사가 진행되자 계약은 2021년 7월에 종료됐지만 계약 전후 관련 매출이 8억 달러 발생하면서 공정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반도체 분야 선도 기업인 브로드컴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이 사건 관련 무선통신 부품 시장뿐만 아니라 나아가 반도체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경쟁 여건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공급망 교란 행위로 추가 비용과 과잉 재고 등 4,300억 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가 브로드컴의 위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삼성전자는 피해 배상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온라인 숙박 예약 서비스 플랫폼 업체의 환불 불가 예약 방식은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이들 업체는 환불 불가 상품 숙소를 무료 취소가 가능한 숙소 상품보다 저렴하게 판매했지만 예약이 완료되면 취소하더라도 결제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해서 소비자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로 많이 팔리는 제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말부터 열흘 동안 선물용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 광고 509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민주당과 야권 성향 의원들 가운데 적어도 39명은 부결이 아닌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가 장기간 단식을 이어가면서 동정 여론이 나타났지만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호소한 게 역효과를 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모두 149명입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가결을 주장한 의원 120명이 모두 찬성했다는 전제 아래 추가로 29명이 체포안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여기에 기권과 무효까지 더하면 민주당이나 야권 성향 의원들 가운데 최소 39명은 부결 투표를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지난 2월 대장동 위례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규모는 비슷했습니다. 찬성이 한 표 많았지만 가결 정족수에 10표 모자라 부결됐습니다. 기권과 무효표가 무더기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당을 좀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크게 하나로 묶는 그런 또 계획으로 삼을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선 검찰에 대한 공분과 장기간 단식 중인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일었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기류도 읽혔는데 표결을 앞두고 병상에서 이 대표가 글을 올린 이후 술렁이는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언했던 이 대표가 직접 부결을 호소하면서 오히려 역풍을 불러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기권이나 무효 표결을 고민하던 의원들이 가결로 돌아섰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남아있지만 무더기 이탈표로 당내 민심 이반만 도드라지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사실상 불신임받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오늘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으며 서로 충돌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의 필요성을 설명한 걸 두고 피의사실 공표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 사안 자체가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앞에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기 싫으시다면 그것은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판단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그 내용을 설명할 임무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석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법무장관이 최대한 요약 짧게 얘기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 제발 좀 의석에서는 조용히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원 424명이 1년 내내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초광역의원 3,857명의 조례 발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11%의 발의 건수가 0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지방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이 아예 없다는 것은 의원의 자질이 의심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들을 이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퇴근길 열차 안에서 아줌마라는 말의 격분에 승객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5살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누군가 시비를 걸면 휘두르려고 흉기를 갖고 있었다고 진술한 만큼 사전에 범죄를 기획했고 일말의 주저 없이 잔혹하게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이 지난 7월 울산에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배달된 국제우편물을 뜯고 직원 등 3명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건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경찰청은 독성과 마약 성분 감정 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인터폴 등 국제 공조 결과 중국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무작위로 발송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해물질을 넣은 흔적과 한국인 개인정보 불법 사용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 서산 제20 전투비행단에서 이륙하던 KF-16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비상탈출했습니다. KF-16 계열 전투기가 추락한 건 지난 1997년 첫 사고 이후에 9번째입니다. 양동호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뭉게뭉게 덩어리진 연기가 군부대에서 뿜어져 나오자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막 새카만 연기가 막 방울 막 엄청 났어요. 한 10분 동안 났을 거예요. 한 10분 동안. 오전 8시 20분쯤 충남 서산 시햄이면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소속 KF-16 전투기가 임무를 위해 이륙하던 도중 추락했습니다. 비상탈출한 조종사는 얼굴과 몸에 가벼운 찰과상과 타박상을 입었을 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공군은 추락 지점이 기지 아니라 민간 피해는 없었고 조종사 이외에 다른 다친 장병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근처 주민들은 연기가 뿜어져 나온 지점이 활주로 근처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전투기가 추락한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추정되는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은 지금 사고 초기 단계고 전체적으로 수습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좀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KF-16은 F-16 계열로 국산화한 부품을 조립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력화한 전투기입니다. 지난해 11월 19 전투비행단 소속 전투기가 엔진 연료 펌프 손상으로 추락하는 등 지난 1997년부터 모두 9건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에는 야간 훈련에 나섰던 KF-16 비행기가 서해 앞바다로 추락하며 2명이 순직하기도 했습니다. 공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상학 공군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때리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거창경찰서는 미성년자 성매매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때리고 협박해 현금을 뜯어낸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6명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성관계한 남성 3명과 10대 여성 1명이 청소년 성보호법을 위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우로 불어난 부산 온천천에서 실종된 50대 여성을 수색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둥을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던 여성은 소방관이 하천 진입을 시도하던 중 급류에 휩쓸렸는데 근처 주민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상우 기자입니다. 부산 온천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50대 여성 A씨의 가족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소방관이 실종 당시 상황을 설명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너편에 사니까 이쪽을 통로를 걸어와서 통상적으로 자전거도 타고 이걸 하는데 저기를 왜 간 건지 참. 기둥을 붙잡고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던 A씨는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를 준비하는 사이 급류에 휘말려 사라졌습니다. 119가 현장에 도착한 지 불과 9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공간이 한 6, 7m 높이가 되는데 그걸 바로 출투입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로프를 메고 구조 출동하는 과정에서 요 구조 안타깝게 떠밀리는 상황입니다. A씨가 구조를 기다리던 기둥은 하천 건너편입니다. 밖으로 나가려면 징검다리로 하천을 다시 건너와 경사로로 가야 하는데 물이 불어나 건너오지 못한 채 고립된 거로 추정됩니다. 가장 가까운 진입로도 15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A씨가 급류에 휩쓸린 장소입니다. 사고 당시 하천 수위는 성인 남성의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자 사고 당일 오후 5시 반부터 출입이 통제가 된 상태였는데 A씨가 들어간 시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색에는 소방과 경찰, 해경과 지자체 공무원 등 390명이 동원됐습니다. 수색당국은 A씨가 온천천을 벗어나 수영강을 거쳐 바다까지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트와 헬기도 투입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각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전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미국에서 이른바 엑스터시를 비롯한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 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하겠다며 알약을 삼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우리 정부 대표 한덕수 총리와 만날지가 관심인데 해이만 가결이 암초로 떠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 있는 최대 자파 도매 시장을 시찰했습니다. 저장성 당서기 출신인 시 주석의 정치적 고향이자 일상 회복 이후 수출입 실적을 견인하는 곳입니다. 义乌的小商品大市场不断的再造新的辉煌。 시 주석은 이어 항저우로 이동해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합니다. 정상급 방중 인사들을 위한 환영 행사와 양자 회담도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우리 정부 대표인 한덕수 총리를 주요 외빈으로 소개했습니다. 来华出席开幕式的外国领导人有柬埔寨国王西哈莫尼、叙利亚总统巴沙尔、韩国总理韩德洙。 러시아와 밀착하며 중국과 미묘한 균열을 보인 북한은 체육상을 대표로 보내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관례대로라면 우리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파견하는 행사지만 이번엔 격을 확 높였습니다. 오는 26일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를 위한 고위급 회의를 앞두고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한 총리는 시진핑 주석과 만날 기회가 있다면 대화를 하고 싶다며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회의만이 가결된 총리란 오명을 안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런 입장은 국내 반발 여론에도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호응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10일 인도 G20 정상회의 기간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2030년 엑스포 개최지를 결정하는 11월 국제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부산에 투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면서도 관련 내용을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韓国は国際社会におけるさまざまな課題への対応に協力していくべき重要な隣国であり、秘密選挙として行われる国際選挙の一般的な性質に鑑み、お答えは差し控えさせていただきます。 기시다 총리는 지난 5월 방한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기간 윤 대통령과 마주하면서 부산 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기시다 총리는 강제징용 해법안을 내놓은 윤 대통령의 조치에 비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본 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번 기시다 총리의 입장 표명이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한국 정부에 호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2025 오사카 엑스포 유치전 당시 이낙연 총리가 직접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비해 소극적이란 인상을 지우긴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국내 거센 반발 여론에도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았지만 일본 기업들의 관련 호응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인 상황. 여기에는 일본 국내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일본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부산 엑스포 지지 표명은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평가할 수 있지만 전향적인 모습으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인구 감소로 정보통신 분야 인재 확보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서 중년층을 디지털 교육해 기업에 파견하는 인턴십 제도를 도입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도부터 시험적으로 2년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프로그래머로 전직을 희망하는 약 2,4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6도까지 내려가는 등 오늘보다 낮아지며 쌀쌀하게 느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는 등 아침에 비해 10도 이상 크게 오르면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충북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또 호남에도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대전 15도, 광주 17도, 대구 16도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부산 27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영동에는 주말 밤에 비가 오겠고 동해안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